워싱턴에서 30년 가까이 미국을 분석해 오신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몇 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에서 그 빅테크 규제 법안이 미 의회와 기업들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대표님께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저희가 모셨어요. 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직접 대상인데요. 김동석 한인 유권자 연맹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아, 활동은 네. 워싱턴에서 하는데, 워싱턴에서 활동하는데, 독립기념일 맞이해가지고 전후 2주간이 미국 의회가 휴회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방송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빅테크 반독점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했던 지난 6월 23일. 그게 어쩌면 휴회 직전까지 의회가 처리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뭐 전 세계의 큰 뉴스거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가지고 이제 휴회 기간인데 뉴스가 많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워싱턴 의회에서 입법하는 데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 그 의회 정치 권력 시각으로 미국 시민사회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경제 문제, 특히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그 동향 같은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 만 이틀입니다. 한 20시간 이상 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반독점 법안 이거를 표결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준비한 이 법안 내용들이 거의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그 워싱턴에서 본 관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풍경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원 법사위원회가 가장 작동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거의 4년 동안 공화민주당이 가장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위원회가 법사위원회예요. 탄핵, 탄핵을 강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쌈대장들이 다 몰려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지하고 트럼프를 사수하려고 그러는 이 공화당의 극우파 의원들이 다 그 법사위에 몰려 있는데, 이날 그 안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표결하는데요. 이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안이 아니고 만나면은 주먹질하고 싸울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드럽게 서로 동의하면서 초당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게 되죠. 워싱턴 전문가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빅테크 반독점 법안이 그냥 금방 이 4개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인간들 삶의 이 지배구조, 이런 그 지배력에 대해서 우려 때문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런 기업들이 정치권에서 해내는 행태들에 대해서 정치권에 좀 삐져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4개 기업이 가장 승승장구하고 정말 고속 성장을 했던 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군과 오바마 행정부 너무 짝짝꿍이었었죠. 이거에 대해서 시민사회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돼 있고,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니까 극우 트럼프 권력이 이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 아마존, 특히 아마존 이런 데 기업들하고서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기업들 눈에는 제대로 안 보였던 거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예, 이게 중요하다고. 민주당도 지금은 아주 민주당 내에 극좌파 쪽의 의원들 모임인 프로그레시브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의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이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도 지금 내년도 중간 선거를 놔두고서 트럼프의 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측근들 한 100여 명 되는 프리덤 커커스라는 의원들, 이 의원들이 양당의 흐름을, 의견을 쥐고 있는데, 이 양당 의원들이 바로 이 빅테크 반독점 법안에 이해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제롤드 네덜러라는 법사위원장하고 맥 해츠라는 플로리다의 아주 트럼프 오른팔, 이 두 사람은 정말 왼수지간인데 둘이서 서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걸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되죠. 4개 기업들이 지금 긴장하는 거는 지금 워싱턴 권력을 주도하는 두의 극과 극의 정파들이 대개 이럴 경우에 되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중도에 있는 공화당, 민주당 중도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고 합의해가지고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시키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중도에 있는 의원들은 특히 4개 기업들의 주 원산지인 캘리포니아 지역구 갖고 있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를 좀 기업 쪽에 발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뭐 말도 못 꺼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대표님, 극우와 극좌가 양쪽에서 동의하면서 이렇게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금방 된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 초기서부터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 중에서 경제계에 가장 센 게 이 반독점 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이 이거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데이비 세실리언이라는 의원인데, 이분이 민주당의 극좌쪽 의원들 지도부적인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게이입니다. LGBT 이 이슈를 가지고서 그 밀레니엄 세대의 민주당의 좌쪽의 시민사회 세력들 중심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켄 버크라는 콜로라도 지역구인 공화당 소위원회 야당 간사는 콜로라도에, 이분은 공화당에서 스몰 비즈니스, 중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챔피언격인 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벌써 한 3, 4년 전서부터 반독점, 이 독점을 규제해야 되는데 4개 기업들에, 이게 미국에서 이 법으로 정해진 거는 거의 100년 전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이 4개 기업들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4개 기업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 소비자들은 여론이 좋은데, 이 소비자와 이 4개 기업들 중간 계층에 있는 중소상인들, 스몰 비즈니스들한테는 원성이 높고, 이거를 챙기려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2년 이상 보고서를 준비해 오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게 5개로다가 지난 6월 23일 패스를 한 거죠. 여기에 기름칠을 하고서 속도가 붙은 거는 이 공화당의 극우파 프리덤 커커스에 있는 의원들이 지난 선거 때에 이 페이스북, 이 인스타그램, 이 트위터 정치를 트럼프가 했는데, 여기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한쪽에서 그것 때문에 졌다, 이런 생각을 아직 갖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합쳐가지고 6월 23일 날 5개 법안이 그냥 순식간에 통과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 5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뭘까요? 4개 기업들이 그동안 자기의 거대 플랫폼들을 가지고 거기서 획득한 이 힘을 가지고서 정말로 유사한 그 경쟁을 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면은 조기에 그냥 다 인수합병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4개 기업들 외에는 미국에 다른 비즈니스가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원래 이 정치권에서는 이 기업들이 그동안 인수합병한 이런 기업들을 분할시키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 인수합병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인수합병한 이런 기업들을 분할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수합병하는 데에 하는 데에 법으로 다 규제하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도 인상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시장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이 증명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인수합병을 불허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법무부와 한국말로 하면 이 연방거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FTC랑. FTC 직하에서 이거를 수사하고서 감독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5개가 그냥 본회의에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법안들 중에 해당 기업들이 가장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건가요?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존이 아마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중반에 너무 이쁘게 출발을 한 기업이죠. 이 온라인에서 책 판매하는 걸로 다 시작됐는데 아직 그런 이미지가 한 곳에 있지만은 이런 아마존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 1년 팬데믹 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지면서 관련한 유통업체인데 직접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아마존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나갈 만한 산업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생산까지 하고 유통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있던 기업들을 다 그냥 합병하고 인수해버린 거죠. 이거를 막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부분들의 기업들은 가장 크게 타격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 오늘 아침서부터 워싱턴 뉴스는 4개 기업들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시겠지만은 4개 기업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에 거의 대부분 바이든 정부에 줄을 대고서 로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단체, 입법기관들, 이런 시민 풀뿌리 단체들한테까지 만나자고 제안이 오고 4개 기업의 반격을 보면은 이런 기업을 분할시키고서 지배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4개 기업은 소비자들만 만족시키면 됐지 우리가 직접 소비자들한테는 돈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을 편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반격을 가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지배 구조를 만드는 데에 침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 기업들은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당장에는 지금 기업들이 내놓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이 얼마나 줄어드는 줄 아느냐. 구글에서 지도를 못 쓰게 된다. 지메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플랫폼에서 없어지면은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저항을 받겠는가. 이쪽 논리를 보면은 당장에는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는 불편한 것들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 정치권에서 논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은 일반 시민사회는 이게 체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실물, 시장, 시민들 경제에 체감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대 기업들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다 죽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직접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려는 로비와 그 다음에 이거를 강행시키려는 정치권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에 이 베이조스 파라닥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아마존이 런던의 어느 건물에 미용실을 개업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헤어스타일을 자기네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일반 미용 재료상에서 살 수 없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미용 재료들을 공급해주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기네 플랫폼을 가지고서 소비자들한테 선전을 하면서 그게 주목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산업을 점유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가 나오고 앞으로 이런 쪽의 내용들의 여론전이 격화될 거다. 소비자들에게도 사실은 당분간은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마존이 서비스를 많이 해줄수록 좋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나 고용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좀 넓혀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현재 거의 전쟁 중인데, 지금 기술 분쟁이 한창인 와중에 만약에 미국 기업에게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 반독점 법안보다 미국 정치권이 권력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해내려고 하는 조치들이 장단기적으로 오히려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회 있으면은 워싱턴의 중국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인가라는 것들이 훨씬 아젠다가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5개 법안 중에 한 플랫폼에서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가 자기가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 그럴 때에 이 회사가 허용해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가 옮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한 법안에는 이 데이터를 옮기기가 쉽게끔 조치를 취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 시큐리티 차원,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반독점 법안이 앞으로 하원 본회의에 올라가겠죠. 법사위에서의 논의할 때에는 양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극단적인 데에 있는 의원들이 힘을 썼겠지만은 본회의에 들어가면 또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상원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원은 또 이 지점이 훨씬 다르죠. 워싱턴의 법 만드는 데에는 지금 이 중국의 문제라는 거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보건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중국과의 전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도 중국에 대해서 안보 측면에서 안전한가라는 거가 리뷰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으면은 이게 처리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서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든 간에 이 법안을 리뷰하는 데에 시큐리티 쪽에 이 정보위원회라든지 이 외교위, 국방위 같은 부분에 그 전문가들이 다시 이걸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완전한 독과점, 오히려 미국보다 더 큰 독과점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부각이 된다면 그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쉽게 이것이 법안이 그 독점 방지법이 진전하기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하원의 이 작동 방식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 돼 있지만은 상원은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의 이 좌 플랜이나 인프라 예산이라든지 또 이 패밀리 플랜 같은 이 국가 예산으로다가 미국의 이 경기 회복을 하려는 게 지금 이게 가야만 바이든 정부가 성과를 내고 내년 중간 선거를 전망을 하겠는데 상원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이거를 돌파하기가 어렵죠. 저는 사실 이 반독점 법안도 상원을 거치면서 지금에 나온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유리한 측면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 어멘드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은 미국 사회 내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 긴장감이 너무나 잘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멘드를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지금 빨리 이게 통과가 됐지만은 앞으로 좀 이 법제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 약간 대중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도 조금 있었는데요. 변화 없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난 선거 기간에도 민주당, 공화당 바이파리즘 이렇게 초당적으로 동의해냈던 게 중국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바이든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도 꽤 자주 트럼프 정부가 해낸 일 중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 거는 그거는 우리도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꽤 자주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70년대 초반 중국과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날 때에 가졌던 그 전제, 키신저 아이디어가 잘못됐다, 흐트러졌다라는 시진핑 권력의 이 권위주의적인 이 집단 권력, 이 독재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바이든 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실망하고 있고 그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중국 때문에 중국과 관계 속에서 지구촌을 책임져야만 할 텐데 중국의 체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 미국과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중국과 경쟁해서 중국을 어떻게 그 소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을 통제하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워싱턴 이너서클의 이 의견은 이거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역사적으로다가 정치권이 정파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고 의회의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할 게 아니라 양당으로다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있어서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국무부랑 합의를 해가지고 전략적 경쟁 법안이라는 거를 지금 거의 한 400페이지 이렇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뉴스가 안 됐는데 워싱턴은 한국, 일본, 인도 이런 거 따로 그런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반중국 전선 속에서 외교 안보가 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거를 북한 따로 놓고서 취급하고 얘기를 하고 언급되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큰 축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미국이 이거를 잘 통제하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 건가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힘이 커지는 거죠. 저처럼 아시겠어요? 저처럼 중국 출신 중에 저처럼 워싱턴 의회에서 활동을 잘 못합니다. 시큐리티 체크업이 너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주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 여론으로 알려진 워싱턴에서의 중국에 대한 이런 생각과 진짜 중국에 대한 긴장감하고서는 온도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5G나 또 ESG, 특히 ESG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이고 그리고 대표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그 반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그 법안을 만들고 한 반년에 걸쳐서 공화당과 같이 만들고서 취지하는 데 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가야만 하는 길이다. 반드시 성공해내야 된다. 쉽지 않다. 언급하셨는데 ESG 말씀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전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미국의 일반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 19이 감염, 중국 우한 언급이 일반 미국 시민사회의 정서입니다. 예. 그리고서 이 무역 질서를 깨트린 중국, 그 다음에 이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 시장을 점유한 내용물들 같은 것들이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질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힘을 가지고 중국과 경쟁을 하고 중국을 통제하려는 데 어렵다 그러는 거는 중국이라는 집단한 경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경제 힘이 이미 미국과 너무 많이 연동이 돼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과 어떤 고립을 시켜서 단절한다라는 전략은 미국에겐 맞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가지죠. ES 중에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중국의 내용물을 가지고 지구촌의 동맹 국가들과 대중국 전선을 만든다라는 게 미국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군사 안보 측면에 있어서 그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은 구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여하튼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적 결합 속에서 이 부분을 해내려고 장단기적으로 일본이랑 프로젝트로다가 하는 군사력 강화하는 프로젝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초당적으로 진행이 되고,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사일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프로젝트 했던 이런 대부분들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일본과의 이런 그 관계 설정이 밀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국의 전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여쭤본 질문지가 있었는데 질문지에 있는 질문이 아닌 돌발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정치적 대립은 당분간 더 심화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게 있어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처럼 한국인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편하지 않는 상황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아시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차이니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아시안 하면 그냥 중국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아시안 혐오, 인종 범죄라는 부분들이 많이 뉴스로 나간 그 많은 큰 이유가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이 상원 외교위원장과 가까이서 대화하면서 듣고 했던 것들은 미국에서의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힘에 의해서 경제 개발, 그리고서 이 현대화가 잘 된 나라들, 뭐 대한민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한테 미국이 그냥 무조건 중국과 단절하고 미국 편을 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편한 좌석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 평화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미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미국이랑 힘을 합치려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협력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함께 지켜내야 될 민주적인 가치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지금이 워싱턴이 휴회지만은 앞으로 7월 말까지 뭐를 해내야 되냐면 예산국회입니다. 이 예산국회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줄어들어 있지, 지금 의회가 좀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나올 게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나 그다음에 미얀마
인권 탄압에 들어가 있는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뒤집어 보고 미국의 핵심 가치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계속 나고 여론화시키면서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 아시아에 한국이 위치했기 때문에 중국 부군과 중국과의 교류 협력이 많은 나라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국의 현실, 미국의 지금 이러한 내놓은 전략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그 스스로 가져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을 좀 확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역 단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 중시하는 가치에 대해서 같은 연대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으면서 어쩌면 훨씬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좀 들리네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투자자들이 유심하게 봐야 될 만한 미국 정가의 앞으로의 움직임, 이거는 앞으로 꼭 봐라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의회에 사실 워싱턴을 보면은 좀 저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워싱턴을 움직이는 축은 사실 백악관도 중요하지만은 의회의 논의 과정을 봐야만 앞으로의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보일 정도로 아시겠지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은 상하원 금융위원회에 단골로 불려가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보고도 받고 의원들이 의견도 내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 민감하게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거는 늘 빼지 말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다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뭐 지금은 모든 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 분석가들이 그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 좌 플랜과 패밀리 플랜에 들어가 있는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이 지금 상원에서 발목을 잡혀 갖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의 이걸 만들어내는 데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이든이 중도 정치인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의 중심축이 버니 샌더스와 리사 워렌으로 가면서 경제, 소비자 중심의 뉴딜 정책을 잡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이게 지금 공화당 쪽에 특히 내년 중간 선거를 두고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의장은 무조건 반대해라. 특히 이런 경제 프로젝트는 다 그냥 반대해야만 된다라는 입장에서 일관하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다가 원래 내놓던 예산안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으로 깎이면서 잘 안 되니까 예산안은 꼭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걸 통과될 때 같이 협력을 하려고 이 공화당의 상원 5명, 민주당의 상원 5명, 10명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특히 바이든의 오른팔 역할은 론 클라이언 비서실장 매일 의원들을 놓고서 이거를 어떻게 합의하는데,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그룹은 이렇게 합의되고 그 바이든 정부가 합의하려고 그러는데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부터 이게 어떻게 예산안에 껴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게 될지, 찰스 슈머는 7월 말까지 하겠다라고서 얘기는 했는데 좀 회의적으로 보이긴 한데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삭감이 되고 어떤 형태로다가 통과가 될지도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금 양당이 금융위원회의 핵심적인 의원들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들어가서 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FTC라든지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서 이 월스트리트에 어떻게 긴장감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이런 그 증권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한 3-4가지에 주목해서 보면은 좀 이렇게 감을 잡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대표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제가 막 감동하면서 빠져들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반독점 규제로 시작해서 이게 양당이 모두 다 합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통과가 될지는 또 상원에 가봐야 또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또 특히나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대중국 측면에서는 긴장감을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을 또 워싱턴에서 원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예산 국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멤버까지 누가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볼 포인트까지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기 시간 너무 네. 자세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동향들을 알아보려면 종종 이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이 앞으로도 가끔 오늘 휴일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